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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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소설가 이회수입니다. 상업이 연기자인 시민정치운동가 문성글입니다. 사진작가 구본창입니다. 건축가 승효상입니다. 미술가 이목상입니다. 음악평론가 강은입니다. 디자이너 안상수입니다. 영화도 만들고 미술도 하는 박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중환입니다. 미학자에게 예술가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새로 발견된 고분의 문을 따는 고고학자의 마음처럼 흥분되는 일입니다. 사진, 건축, 연기,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을 만나 물어본 그들의 비밀. 진중권이 만난 예술가의 비밀, 지금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4월 1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이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김종대 편장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예, 변함없이 나왔습니다. 김종대입니다. 네, 어떻게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아마 제일 안녕하지 못했던 한 주가 아닐까. 언제?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터진 뉴스를 보라고요. 네. 도대체 주말도 아주 정신없었어요. 아니, 뭔 대한민국에 뉴스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뭐 아주 한국 사회가 어떤 질풍노도와 같은 태풍의 한 중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이제 그 전 정권을 상대로 해서 한번 지지율의 반등을 시도했다가 지금 뒤집기를 당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정치 팟캐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만한 주제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하도록 하고요. 네, 제가 다른 팟캐스트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정치적인 팟캐스트는 아니지만 모든 길은 정치로 통하죠. 그렇죠. 모든 길은 로마와 통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네. 어쨌든 정치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이제 그 하위 개념들인데 어쨌든지 간에 이 나라의 정치 심히 걱정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세월호 1주년 또 연금 개혁 아주 다 저리 가라예요. 네, 이 한 가지 이슈 때문에 지금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 2회째 방송인데요. 네. 우리가 이 보이는 라디오는 우리 또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래서 여러 가지 격려 말씀도 많이 주시고, 또 충고 말씀, 또 제안 말씀도 많이 주셨어요. 네. 예, 그 중에 하나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의 음성 자체가 굉장히 좀 날카롭고 중후한 게 있어서 그 외모가 굉장히 좀 딱딱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을 했는데 막상 TV에 비친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의 모습이 대단히 좀 친숙하고, 그런 어떤 좀, 그냥 친근한 모습에서 대단히 좋았다 이런 의견도 좀 있으셨어요.
드셨어요? 아니, 자꾸 사돈 낱말하면서 또 칭찬받으려고 나를 유도하는데, 저 원래 오디오보단 비디오 스타일이에요, 제가. 네. 예, 그런데 좀 자제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사실 이렇게 꾸미면은, 사실 좀 이렇게 관리하면은 괜찮은데, 너무 관리 안 하고 살아가지고, 손해본 게 많아요, 지금까지. 네. 제 주변에서는, 우리 편집장님하고 저하고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만, 그 차이가 나는 게 맞냐? 이런 의견들도 좀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이제 사진까지 올리시면서, 제가 뒷머리가 좀 없는 걸 사진을 또 캡처해서 올리셔가지고, 안보계의 지단이다. 지네딘 지단 있지 않습니까? 그 프랑스를 98년 월드컵에 우승으로 이끌었던 안보계의 지단이다. 이런 또 애칭까지 주셨습니다만, 제가 사실 조기 축구하면서 제 별명이 지단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제 플레이가 지단 같아서 그런 별명이 붙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소갈머리가 없어가지고, 그런 별명이 붙으시는데요. 네. 앞으로 좀 진짜 한번 방송, 지단처럼 좀 창조적인 플레이, 또 이제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돋보이게 할 수 있도록. 여기도 창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만, 벌써 이제, 이번 주가 세월호 침몰, 1년째가 되는 그런 한 주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국민들을 슬픔과 충격에 빠뜨린 아주 안타까운 사건입니다만, 1년이 지나도록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직 국회 특위는 식물 특위고요. 회의 한 번을 제대로 했습니까? 기관 보고를 제대로 받아봤습니까? 아니면 자료 검증을 제대로 해봤습니까? 사실 저거는 지금 식물 특위나 마찬가지고 아주 정부가 제대로 조져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러려면 왜 만들었을까? 또 앞으로 이 어떤 세월호에 대한 어떤 그 유족과 생존자들의 가장 큰 바람은 압도적 1위가 진상규명입니다. 그렇죠. 배상, 보상, 추모 이거 사실은 다 둘째 문제고 왜 죽었는지 좀 알고 싶다. 여기에는 따라오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이 진실에 관한 그 욕망 자체는 억누를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알므로써 이제 해원이 된다 그러죠. 한이 풀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누구를 미워하고 응징하기 위한 진상규명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정말 진상을 규명할 수만 있다면, 또 진실을 말할 수만 있다면은 용서하겠다는 어떤 메시지도 미리 보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마음에 어떤 인간의 양심이 어떤 그 하나의 이 사건에서 우리가 실체에 접근하는 어떤 그 안내자가 되기를 이렇게 바란다면 왜 국민 통합이 안 될까요? 왜 유족이 반발하겠습니까? 이거는 사회가 다 통합될 수 있는 하나의 우리 사회의 어떤 가치 또 그 격을 테스트하는 시금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너졌다. 돈 먹고 떨어져라. 대학 특례 입학 해주는데 뭐가 이 정도면은 많이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것은 사실은 그 피해자들을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금수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 하나의 어떤 그 같이 가야 될 어떤 동반자가 아니라 객체 타자화하는 거거든요. 대상화하는 거죠. 지금 그런 시도가 결국 오늘날 세월호 1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사회 갈등의 핵심적인 원인이다. 이래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유가족분들 또 이분들과 함께하는 시민 여러분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단식 농성을 하시고 산보일배를 하시고 삭발을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하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처음 발생했을 때 초기에 정부와 여당이 보였던 모습하고 1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선거를 앞두고 그 새누리당에 출마했던 많은 분들이 정말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눈물로 읍소를 해서 선거를 치렀던 그런 사람들이 세금 도둑이니 이제 세월호 장사는 그만하라는 등 그리고 또 이제 그 특별조사위원회의 사실상 기능을 좀 무력화시키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조사 대상에 돼야 될 동무원들에게 칼자를 쥐어주는 그런 시행령을 또 밀어붙이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대한민국 자체가 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좀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양심이 침몰하고 있죠. 사실 이런 식으로 세월호 문제를 더 이상 끌
흐른다면 또 어떤 뭐 마지못해 선체를 인양하는 걸 검토하는 듯한 이런 식의 어떤 성의 없는 태도라고 한다면은 우리 사회의 한 양심의 한 축이 이제는 붕괴되고 침몰을 하는 겁니다. 계속 무너져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복원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초심으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이걸 누구를 미워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을 초월해서 정말 진실을 알고자 하는 이러한 순수한 마음에 어느 정도만 우리가 진정성을 보인다면 이 문제 해결 가능합니다. 사실 돈 드는 문제? 아니 지금 뭐 우리가 저기 방산 비리에서 또 자원 외교 비리에서 이런 돈 얘기에 비하면은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큰 돈이라고도 할 수가 없고 우리의 양심에 빚진 것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보자면은 그렇게 아까운 비용 아닙니다. 예, 그런 점에서 좀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돈 문제를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것도 뭐 정부가 앞장서 그런 모습 보면은 참 아유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대하는 대통령의 태도도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 16일 날 그러니까 침몰 당일 오후에 중남미 순방에 나가서겠다라고 좀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은 정말 그 중남미 순방이 그렇게 그 시급한 사안인지 하루 이틀 일정 조정이 불가능한 것인지 이것도 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제가 좀 삐딱해서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이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태도, 그 유가족들을 대하는 태도로 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한 달여 전에 있었던 그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 피습 사건 때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직접 전화도 걸고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바로 세브란스 병원 가서 또 이제 문병을 가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리카뉴 그 이제 싱가포르 총통이 사망했을 때도 예정에 없던 이제 그런 장례식에 참석도 하고 이런 모습에 비춰볼 때 이 대한민국 국민이 300명이 넘은 사람들이 또 그 가운데 9명은 아직 차가운 바닷속에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그 당일날 외국에 나가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도대체 저분은 누구의 대통령인가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가 이런 또 이제 한탄을 금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일련의 현상 어떤 정부가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그 책을 권해드리고 싶은데 미국의 시민운동가인 레베카 솔릿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번역돼 있습니다. 이 폐허를 응시하라. 재난에 관한 어떤 탐구입니다. 모든 어떤 재난 현장을 다 다니면서 연구를 했죠. 근데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엘리트 패닉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적인 재난이 벌어지면은 먼저 그 재난의 피해자, 즉 어떤 시민들이 패닉에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는 시각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재난 현장을 다니면서 보면은 시민들은 그런 재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어떤 자기 공동체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책임을 추궁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정부 엘리트들이 먼저 패닉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든 그 자기에게 쏟아질 책임 추궁을 회피하는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보수 정권을 보면 참으로 특이한 게 있어요. 어떤 재난 사태에서 대통령이 사라지고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천안함 그 사건이 2010년 3월 26일 날 일어났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첫 담화가 57일 지난 그해 5월 24일 날 나옵니다. 5.24조치를 발표하면서. 그렇죠. 이게 57일 지났어요.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진 거는 그해 11월 23일입니다. 근데 대통령 첫 담화는 그 뒤에 7일이 걸렸어요. 그때 가서 처음 국민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자, 뭔 사건이 터지면 대통령이 도망가. 어디로 가고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어땠습니까? 팽목항에서 이제 참사가 벌어지고 나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그나마 자기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물경 6일인가 지나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앉아서 담화 발표하는 거. 이거였습니다. 자, 왜 그 지도자는 재난의 현장에서 무언가 앞장서지 못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조지 부시는 9.11 테러가 난 당일 하루 동안 대통령 담화 3번 발표하고 그 뒤에 사흘 동안 11번 TV에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 정부를 자기가 리더하면서 이 재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리더십을 직접 발휘하거든요. 이때 대통령 지지율이 90%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뉴올리언즈 사태 때 조지 부시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카트리나 참사 때요. 카트리나 참사 때. 이때는 완전히 최저의 지지율로, 미국 역사상 최저의 지지율로 추락합니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죽은 사람 살려내라고 한들. 그래서 대통령이 살려낼 수 있습니까? 또 대통령이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이걸 다 책임지라고 하는 요구도 무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대통령의 본질이 있습니다. 대통령직이라는 그 직책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우선은 국민들 눈물을 스스로 닦아주면서 이 재난에 굴복하지 말자. 내가 먼저 앞장서겠다. 우리 함께 가자. 이러면서 추스리고 통합하는 거. 이거를 리더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선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데 뭔 사건만 터지면 없어지는 한국 대통령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유명한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수찬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원자버 총리가 바로 날아가가지고 그 울고 있는 주민들한테 울먹이는 목소리로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서 그 재난 그 지휘를 직접 했던 이런 모습들이 이제 많은 중국인들의 어떤 그 이제 가슴을 울릴 수 있었고 그 참사가 어떤 그 중국 국민들의 통합의 기제로 이런 어떤 그 기제로 작용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만 정반대죠. 자, 같이 앞서서 재난을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그러면서 어떤 위기에 빠진 국가에 용기를 불어넣는 지도자들은 이렇게 피하지 않습니다. 이걸 갖다가 레베카 솔릿은 엘리트 패닉에 빠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지도자들이 우리 함께 앞서서 같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 또 한국 전쟁 때 실제 대통령 그랬습니까? 자,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대통령직이라는 것, 그것은 무언가 사람이 똑똑해서 뭐 정책을 잘 분석하고 이런 게 대통령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인, 통합을 하는 리더는 국민들의 어떤 정서를 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국민을 인도할 수 있는 이런 리더예요. 그런데 전부 자기 변명이고 피하기 바쁘다면 이번에 콜롬비아에 가는 이유가 청와대 대변인 발표대로라면은 또 간절하게 요청해서 이것 때문에 콜롬비아에 간다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의 간절한 중에는 간절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못 만날까요? 왜 못 만날까? 그러니까 콜롬비아 정부의 콜롬비아 정부가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거긴 무슨 분초를 다투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몇 시간 하루 이렇게 연기하지 못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상황을 대하는 정부, 대통령 그리고 여당 그리고 일부 언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일각에서는 이제 좀 잊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참사를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신과의 약속 또 유가족과의 약속 또 그 많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좀 이번 주를 계기로 해서 좀 실천할 수 있는 그거 작던 그런 실천의 목소리 속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있고 1주년을 맞이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날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연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좀 한 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일종의 이제 좀 많이 거론됐던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골든 타임이다. 평형수다. 이런 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최근 몇 년 사이 특히 이제 작년 올해 거치면서 한국 외교가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평형수로 이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던 차에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도가 나올 때쯤에서 이제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만 성완종 전 회장의 그 리스트가 이제 공개되면서 이제 모든 이슈를 다 덮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또 이 문제를 또 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집장께서는 이 애쉬턴 카터의 방안 한번 총 결선한다면 우리가 좀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되고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짚어주시죠. 자, 크게 보면은 3번의 중요한 미국 인사의 방안이 있었어요. 마틴 템프시 미 합참의장이 다녀간 직후에 사실 에스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온 것이고 또 때마침 이제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방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어떤 미국의 숨가쁜 행보, 아주 긴박하고 발빠르게 무언가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도대체 이게 요즘 뭐 이란 핵협상 타결하기도 바빴을 건데, 그죠? 네. 예, 중동의 IS 사태 처리하기도 바쁜 사람들이 아시아를 이렇게 순방하면서 연이어 쏟아져내는 어떤 메시지는 어떤 21세기의 미국의 패권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대한 좋은 시금석이 됐다고 봅니다. 네.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이제 더불어 순방하면서 일관되게 준 메시지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는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이 말뿐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행동은 뭐냐? 어떤 미국이 현재 가장 자랑하고 싶은 최첨단 무기를 아시아 태평양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하나의 동맹과 더불어서 어떤 재균형, 뭐 이건 말이 어려서 그렇지 간단한 거예요. 중국 견제예요. 네. 중국이 떠오르는 중국을 차단하는 이러한 일련의 시스템을 시급히 지금 무언가 곧바로 이런 어떤 그 시스템을 이제 완결하겠다는 이런 명확한 의사표시고 하나의 결의의 과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개발돼서 실전에 배치되지도 않은 무기를 벌써 배치를 거론하는 거 보고 전 상당히 놀랐어요. 그 다음에 새로 스텔스 전폭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생소한 무기 체계도 거론하면서 또 아직까지 개발 중인 스텔스 전투기 전진 배치까지 거론하면서 이렇게 어떤 미국의 어떤 힘이 아시아로 전진 배치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 그 중국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동맹국에 따라오라는 신호와 메시지죠. 그런데 뭐 우리가 우려했던 구체적으로 사드냐 아니냐 이런 논란 자체는 제가 보기엔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것보다는 하나의 어떤 그 전략적인 구상 속에서 그 사드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콘텐츠에 불과하다는 거. 또 어떤 그 미국의 유리한 시점을 잡아가지고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는 짐짓 여유도 부린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들어오지도 않을 사드 가지고 이것이 마치 뭐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것처럼 우리도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봐야죠. 사드를 보는 것은 손가락입니다. 그러나 이 큰 그림을 보는 건 달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미국의 중요 인물들의 아시아 순방을 봤다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또 MD 문제는 정 대표가 유심히 이제 또 관찰을 했을 건데 생소한 용어도 몇 개 나온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편집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게는 한 1년 동안 또 특히 이제 최근 몇 주 사이에 이제 온통 사드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건 빙산의 일각인 거고, 이제 뭐 장기나 어떤 바둑에 비유하자면 미국에 이제 하나의 수를 두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사드를 언제 어느 곳에 둘 것이냐 일종의 이제 그 한 수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한미 관계나 이 동북아 안보 정세의 모든 것이냐, 뭐 이렇게 이제 좀 언론에서 이제 과대 포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정작 그러다 보니까 사드 논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국방장관 회담이 별 중요성이 없었던 것처럼 별로 이제 보도도 안 되고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사드 얘기를 잠깐 좀 짚어보면 그래도 뭐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애쉬턴 카터가 이제 얘기한 건 그거죠. 아직 생산 중이다. 인 프로덕션. 지금 프로덕션 단계이기 때문에 생산 단계인데 이걸 뭐 배치하느냐 마느냐 이걸 논의할 지금 단계가 아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미국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어떤 생산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 3월 25일 날 미국 상원에서 미사일 방어 체제 MD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제 미사일 방어국, 그러니까 펜타곤 산하의 MD를 총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국 국장이 나와서 한 얘기는 이제 올해까지 5개 포대, 사드 포대를 5개로 늘리고, 지금 현재 4개인데 5개로 늘리고, 2017년까지 7개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제 그 생산 속도를 높이냐, 그러니까, 현지 사령관들이 서로 달라고 아우성이다. 아우성이다. 그래서 나 하나죠. 그러니까 너도 하나 먹고, 너도 하나 먹고, 연 나눠 먹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공개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지 사령관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다 보니까 이 지금 생산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이르면 올해 10월, 늦어도 내년부터 이제 미국이 이제 생산됐으니까, 또 이제 그 요원들 훈련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이거 이제 배치를 한번 타진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부분은 일종의 이게 성동격서의
측면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온통 사드 갖고 막 시끄러운데 미국이 추구하는 통합 MD의 본질은 조금 다른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다. 뭡니까? 예, 그건 바로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그 해상 MD, 그러니까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체제라고 하는 해상 MD 체제가 오히려 더 미국의 지금 한미일 3자 결속의 핵심적인 어떤 요소를 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논의가 상당히 좀 가속도가 붙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시턴 카터가 강조한 부분도 작년 연말에 한미일 3자가 군사정보 공유 약정을 체결한 상황이고 올해 실질적으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 달 말에 그러니까 이제 4월 15일, 16일 워싱턴에서 한미 이제 고위급 국방회담이 열리고 바로 그날 오후부터는 한미일 3자 국방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마틴 댐프시가 왔다 가고 애시턴 카터가 이제 마찬가지로 일본과 한국을 왔다 간 다음에 이제 워싱턴으로 와라. 이제 이렇게 다 불러놓고 이제 한미일 3자 논의를 본격화할 이런 어떤 이제 좀 일정표를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굉장히 숨가쁘네요. 요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사실은 이런 어떤 일련의 미국의 새로운 전략 구상, 동맹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꿈꾸는 새로운 유토피아를 창조하려는 어떤 하나의 종교적 신념처럼 움직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 MD라는 건 장고한 시절에 걸쳐 지난 30년 넘게 우리가 개발하는 걸 봐왔고 앞으로 또 그와 엇비슷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굉장히 불확실한 체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도 MD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미국의 국방장관도 있어요. 윌리엄 페리가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변한 거는 없는데 여전히 MD는 더디게 가고 있는데 정치적인 행보, 전략적 행보는 굉장히 빨라진 거죠. 이거는 뭐겠어요? 사실은 중국의 부상 속도가 빠르고 미국이 하나의 어떤 위기의식이 고조화된 하나의 어떤 초조함 내지는 조급함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맹을 강하게 결박시켜가지고 새로운 MD 네트워크로 묶어서 세운다는 것은 뭡니까? 앞으로 적어도 100년간 미국의 패권을 넘보지 못하게 만드는 국제 질서를 갖고 싶은 것이고 이걸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과거에 핵을 독점하던 미국에서 그 다음에 무슨 지금 MD를 독점하는 미국 이렇게 나가는 어떤 하나의 세계에서의 패권 또 그 패권을 기반으로 한 어떤 무너지지 않는 하나의 어떤 제국의 이미지 이건 유토피아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이런 걸 추진할 때는 항상 보면은 이것이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는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이 하는데 믿느냐 안 믿느냐를 묻는 거예요. 거의 종교적 영역으로 지금 올라선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건 신학적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애시당초 레이건 대통령이 MD를 처음 그때는 SDI라고 했습니다만은 처음 얘기할 때 무슨 기술적 확신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레이건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새로운 유토피아처럼 보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레이건은 원래 배우 출신입니다. 그렇죠. 1940년에 첫 영화에 출연했는데 그 영화 제목이 찢어진 하늘이에요. 찢어진 하늘이에요.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어떤 방어 무기가 하늘에서 적의 비행기를 요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젊었을 때 꿈이에요. 이 어떤 우주로 옥밀려서 하자. 우리 왜 지상, 해상, 공중에서 싸우냐? 우주에서 핵전쟁하면 안 되냐? 이게 그 당시에 그 짧은 기간에 검토한 내용의 전부였고 이건 헐리우드와 목사님들이 주로 제공해준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그 MD라고 하는 건 그때에 비해서 그 허황됨이 조금도 반감된 건 없습니다. 30년 동안 제자리 걸음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어떤 신형 무기 체계가 전진 배치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무기 체계를 통해서 확장되는 미국의 파워, 미국의 힘, 이런 걸 가지고 동맹을 관리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사라질지도 모르는 유토피아의 꿈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고, 동맹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지 말고 미국을 믿느냐 안 믿느냐만 결정하라는 거죠. 사실은 어떤 뭐 핵무기의 억지력, MD의 방어력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그걸 미국이 하는 건데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이 논의가 시작이 됐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종교적인 영역이면 신자들, 신도들에 국한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교가 생겼잖아. 사드교가. 생겼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그 관련해서 이제 이게 북한의 핵미사일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또 여론조사까지 벌이고 있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MD, 사드에게는 여러 차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전략적으로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되었든 미국은 MD를 고리로 삼아서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가자 이런 그 메시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일로 가는데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예? 한일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일 관계. 과거사, 역사 문제, 이런 갈등이죠. 저는 카터가 일본에서 이제 과거는 있고 미래로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한 걸 들었어요. 2월 달에 웬디 셔먼 국무부 부차관보가 했던 얘기하고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때 웬디 셔먼이 한 얘기가 이제 어느 정치 지도자도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어느 정치 지도자도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진핑, 박근혜, 이런 지도자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이 발언이 논란이 됐을 때, 웬디 셔먼의 발언이 논란이 됐을 때, 미국 국무부에서는, 이 발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제가 현장에 있었던, 이 발언이 나왔을 때, 현장에 있었던 분을 나중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제 재미동포, 아주 영어에 능통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때 현장에서 느꼈고 논란에 대해서 그걸 유튜브 동영상으로 다시 처음부터까지 다 들어봤는데 이거는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이건 자기가 봤을 때 시진핑, 박근혜 두 사람을 지칭하는 거다. 이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한국의 일부 언론이 오버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지적할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은 거죠. 어떤 긴장을 불사하고 할 말을 한 건데 우리가 그걸 선으로 해석해주는 그렇죠. 이런 기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발언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어요. 웬디 셔먼의 발언이 실수가 아니라고 하는 게. 그리고 나서 다니엘 러셀, 국무부의 동아태 담당 차관보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아베 신조가 위안부 문제를 인신매매의 희생자다. 이런 어떤 투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니엘 러셀은 이건 긍정적인 메시지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위안부 문제에 관련된 문제의 핵심은 일본 정부가 국가의 책임성, 당시 일본 정부의 책임성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인신매매의 피해자라는데 그 주체가 없는 겁니다. 인신매매를 누가 했는지 이런 주체에 대해서 아베 신조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전체적인 문맥은 일본의 일부 기업이나 이런 어떤 이제 좀 일탈 세력이 한 것처럼 국가와는 무관한 이런 행위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다.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그렇게 얘기하고 얼마 전에 이제 애시턴 카터 국방장관은 현재의 어떤 또 과거의 일보다 현재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보다 미래의 잠재적인 이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동안에 그렇게 한미 동맹이 강화됐다. 어떤 과거 좌파 정권이 11,000원 한미 동맹을 우리가 복원했다. 전 세계적인 가치 동맹으로 발전했다. 전략 동맹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밤낮 외쳐오면서 어쩌면 일본보다 미국에는 이제 한국이 더 중요해졌다는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 했던 지난 7년간의 과정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 답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뺨 맞으니 기분이 어떠신지. 자기 소감도 좀 묻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유포되는 어떤 하나의 관념이랄까 이런 걸 봅시다. 어떤 과거는 불온한 것이고 미래는 긍정적인 것이라는 얘기죠. 자, 과거를 따지는 거는 극단적인 퇴행주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것은 온건한 현실주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나쁘고 미래는 좋다는 얘기예요. 계속 이런 식의 논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과거는 누가 만든 과거입니까? 이 과거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과거 어떤 제국주의 시대에 어떤 힘없는 나라를 침략한 제국주의 침략 세력이 있었고, 이 침략 세력을 미국은 격퇴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 일본, 유럽에서 독일, 이거를 미국이 싸워서 이겼어요. 바로 잡은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거 침략국이 만든 과거를 미국이 바로 잡았던 거, 이것이 이제 지난 70년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과거가 누구한테 제일 소중한 과거입니까? 미국에 제일 소중한 과거예요. 이거는 자기들 과거를 부정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일본은 아직도 유엔 현장에 전범국
즉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국가의 목록에 들어와 있는 국가입니다. 이걸 구적국 조항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아직 독일, 일본 들어가 있어요. 이게 유엔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힘없는 남의 나라를 일방적으로 침략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인들이 믿는 신과 인류의 보편적 법리에 위배됩니다. 그런 어떤 침략의 역사가 과거라고 한다면은, 그런 위배되는 원리를 자행한 어떤 과거라고 한다면은, 이 과거가 미래보다 중요하지 않고 불온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이거는 미국의 자기 정체성을 갉아먹는 아주 자기 부정적인 어떤 발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걸 한국 보고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굴욕적인 얘기를 전 미국에서 들어봤다는 기억을, 사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떠오르질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한국 전쟁 때 워낙 안보가 어려웠던 시절에 미국에 많은 걸 의존하고 또 지금까지도 어떤 비정상적인 한미 동맹을 해오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지금의 과거사를 얘기하는 이 맥락 자체는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미국의 대단히 오만불손할 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법에 위반되는, 유엔 헌장에 위반되는 하나의 어떤 새로운 일탈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발언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게 일본이 중요하냐 이게요? 중요하겠죠. 마치 일본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앞장서 구현해주는, 이제는 둘도 없는 상대가 돼가지고 세계를 또다시 갈라놓겠다는 거예요. 동아시아를 둘로 갈라놓겠다는 겁니다. 중국 편하고 미국 편하고. 이러면 과거를 답습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미래로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미래로 나가는 거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한국의 양심과 지성이 살아있습니다. 아시아 민중들의 양심과 지성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런 식의 어떤 굴절된 과거론을 뿌려준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발전하고 진보해온 아시아의 어떤 평화를 향해 걸어온 모든 역사를 다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미국한테 부메랑으로 되돌아가서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 국민들은 경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역사인식의 문제는 사람마다, 특히 이제 국가마다 굉장히 좀 다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저는 최근에 이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에서 이런 발언들을 나오는 걸 쭉 보면 사실 일방주의의 화신이라고 했던 부시 행정부 때도 이렇게 역사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막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부시는 착했어. 이거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장 시급한 어떤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조급증을 내면서 빨리 한미일 삼각동맹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그게 정말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되냐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 문제입니다만, 아무리 그 문제가 이제 조급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동맹국인 한국 국민들의 정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역사인식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내에서 미국과 많은 이제 교류를 하고 있는 분들, 또 언론 이런 쪽에서도 미국한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고위 관료가 이런 발언들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기 급한 게 우리 정부이고 우리 언론이고,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이게 한미동맹을 해치는 것처럼 이제 호도가 되고, 이래버리면 미국 고위 관료 입장에서는 한국 국민들끼리 알아서 대리전을 치르니까. 아니, 과거 역사를 부정하는 거는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정말 어떤 민초들이 피와 눈물, 어떤 고통과 한숨으로 읽어온 한국 현대사 그 자체도 우리가 왜곡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죠. 사실 이 일본 식민지에서 지금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가 소수 특권층의 어떤 전유물도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성스러운 제국도 아니고, 이거는 그야말로 이 한반도 민중이 사는 집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는 부인 안 합니까? 그러면 광주 민중항쟁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왜 못 부르게 합니까? 이제는 제주도 4.3 항쟁 기념식에서 잠들지 않는 남도 노래 못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지들 역사로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렇다면은 이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시건방지고 이렇게 진정성 없이 까부는 태도들 가지고 어떻게 그런 자들이 미래로 나갑니까? 그렇죠. 미래로 나간다는 것은 과거와 떨어진 미래가 아닌 거예요. 그 연장선으로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 미래는 또다시 동아시아 편가르고 냉전식으로 갈라져 싸우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미래가 아닙니다.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하면서 교류하고 같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부와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한때 토마스 프리던이 얘기한 평평한 세계, 즉
플랫월드 네. 이걸로 나가가지고 하는 게 냉전 이후에 우리의 꿈이었어요. 아, 오늘 편성에 멋있는 말씀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나 원래 이래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미래가 아니고 평가르는 미래로 가는 게 과거로 가는 거지 어떻게. 그것도 또 남의 나라 침략한 제국주의를 답습하는 이런 그 중에서도 나쁜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불행했던 과거사에 어떤 책임을 전적으로 뭐 일본한테 지운다든지 또 미국한테 전가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어떤 지난 세기 우리가 20세기 불행한 역사의 아주 중요한 씨앗은 미국이 필리핀 지배를 받으려고 일본하고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었던 데에서 이제 중요하게 비롯된 것이고 올해가 분단 70년입니다만 그 분단이라는 것도 자체도 미국 장교 둘이서 그냥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도 놓고 그냥 384를 그어버리면서 거기서 비롯된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오늘날 여전히 한일 관계에서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독도 문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그 전후 체계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그걸 애매모호하게 처리하는 바람에 이 분쟁의 씨앗을 갖다가 남겨놓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렇다고 한다면 저것도 좀 일말이라도 좀 미안한 한국 국민들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을 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난 그것까지 바라지도 않아. 그것까지 바라지도 않는데 왜 계속 연장일을 해달라는 미국이 거예요? 한국에 지원해주는 안보 지원이 얼만데 한국은 프리라이더 무임승차 아니냐 니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미국의 안보 신세 많이 지는 거 사실이죠. 근데 보십시오. 공짜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 돈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들게 벌어가지고 무상급식 안 하고 반값 등록금 안 하고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이게. 그게 가치가 없습니까? 미국이 이익 보는 게 과연 없을까요? 자기들도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다면 정당한 대가는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공짜로 먹자고 난 얘기 안 해. 이거 안보 공짜로 해가지고 어디 거저주는 놈 없나 하고 기웃거리는 건 지금 우리 군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사고방식도 찬성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미국이 태하고 있는 태도 중에서 나는 또 미국이 하나의 어떤 초강대국이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나라라고 알지만 이 배후에 있는 일본의 교활한 어떤 짓거리가 더더욱 눈에 거슬린다. 사실 아베가 요즘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잔뜩 똥폼 잡고 상하원 연설을 합니다. 4월 29일이죠. 이것도 큰 사건이에요.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본으로서는. 그런데 그 전에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한국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가 시건방지다고 보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일본이 언제 민주주의를 했습니까? 일본이 언제? 자민당 독재 70년 하고 그것도 부패와 각종 스캔들에 휘말려서 정권이 붕괴되니까 야당이 잠시 잡았다가 또다시 돌아갔습니다.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를 해본 적이 없는 자들이 이거 욕 나올 뻔했어. 이 시점에서 나 좀 많이 참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도 밑으로부터의 시민민주주의를 자기 손으로 해본 적이 없이 남의 나라가 강요한 수입한 민주주의만 해본 자들이 한국의 민주주의하고 비교를 해? 그러니까요. 삭제를 하는 거 아주 잘했어. 내가 보니까 그거는 아주 삭제 잘한 것이 우리는 우리 민주주의를 일본하고 공유한 적 없어요. 여기는 정말 민중들이 피와 땀과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성취한 아시아에서 최초의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자부심도 좀 갖고요. 저는 그 작년에 이제 한참 그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빚었을 때 뉴욕타임즈가 그렇게 일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정부 스스로 자국의 역사를 왜곡하면서 과연 일본한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라 국민들에게 일본한테 역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느냐 아주 따가운 일침을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대가 일본이 됐던 미국이 됐던 그 누가 됐든 간에 우리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제대로 된 역사를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세월호부터 망가뜨리는데 어떻게 역사를 바로 세웁니까? 이거는 역사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워할 줄 몰라요. 이긴 자가 역사를 쓴다고 보는 거야. 이기고 권력을 잡으면 그게 역사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어떤 만인 대 만인의 투쟁, 하나의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지배 역사의 이데올로기는 생명이 짧습니다. 미안합니다만은 그래도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는 어디까지나 민중들의 삶 속에 스며 있는 이런 어떤 디테일이 차곡차곡 쌓여서 먼 훗날 그것이 가장 생명력 있게 아주 완강한 생명력으로 후세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관변 논리가 어떻게 역사가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그 한일협정 50주년이 되는 해이고, 올해를 미국과 일본은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제 군사작전 하듯이 처리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약정을 하나의 시발점으로 삼고 있고, 미국 의회에서는 올해부터 한미일 3자가 MD 열심히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국방부 장관한테 지금 지시를 해놓은 국방수권법을 통해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미일 양국의 입장은 한국한테 전하는 메시지는 과거를 잊고 미래로 가자. 이런 겁니다. 상당히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제가 뭐 과거 미래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프로가 진짜 안보 아니야, 진짜 안보. 그러면 이걸 또 안보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 우리가. 그래서 좀 알기 쉽게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그동안 이 한미 동맹에 있어서 가장 유심히 본 것은 뭐냐면은 한미 확장 억제 위원회라는 조직입니다. 한미 확장 억제 위원회. 양국 국방부가 저기 같이 참여해서 이제 북한이 자꾸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를 토의하는 이런 가장 중요한 조직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5년여 동안 가동되는 걸 봤을 때 대체로 무엇이 얘기됐느냐 보면은 우선 미사일 방어에 있어서는 하층 방어. 그러니까 패트리언 미사일이 방어하는 수준의 이런 어떤 하층 방어에 관한 미사일 방어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고, 둘째는 미국이 제공하는 또 확장 억지력으로서 해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선제 타격과 같은 어떤 북한의 핵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책이 그동안 논의가 돼 왔던 겁니다. 사드 얘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이 고고도 방어라는 건 최근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 사드 갖고 싶어서 저 난리 치는 거 아니었으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논의가 전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확장 억제 위원회만 갖고도 모자라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은 미사일 방어라는 것은 한반도의 이 매우 좁은 전장터에서 여러 가지 항공 작전이 있고, 또 초기 작전은 대부분 전투기에 의존하는 항공 작전인데, 이 미사일 방어 작전하고 중첩되는 요인이 굉장히 많고, 이러다 보면 지휘 통제가 복잡해지고 하다 보면은 기존의 전쟁 작전 계획을 급격히 수정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현재 이 한반도에서 군사 작전은 가급적이면 낮은 수준에서 하고 뭔가 전략적 억제, 북한에 대한 어떤 해구산과 같은 다른 차원에서의 그 군사력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본토에서 증원되는 전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드 얘기가 나오고 나서 무엇이 변했을까요? 우선은 이런 수준을 초월해서 이 경계선을 뛰어넘어가지고 이제는 어떤 항공작전과 미사일 작전 이런 걸 다 통합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짜잖아. 그 다음에 이거는 한미일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왜? 미사일이 완행열차입니까? 미사일 쏘면 금방이에요. 2분이면 서울까지 오고 한 10분도 안 돼 일본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일미군 사령관 따로 있고 주한미군 사령관 따로 있고 태평양 사령관 따로 있고 그러면 화상회의에서 야 북한이 미사일 쐈는데 이거 누가 요격할래? 주한미군 네가 할래? 그러니까 아니 벌써 일본 갔는데요. 야 그럼 주일미군 사령관 네가 해. 그러니까 벌써 얻어맞았는데요.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단일정부 지휘관이 이것을 통제하는 새로운 작전 개념을 내와야 주일미군 사령부, 주한미군 사령부 이렇게 병렬적으로 너절너절하게 돼 있는 이 복잡한 지휘 체계를 정리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게요.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약정이 체결됐을 때 한국 국방부가 설명한 거는 우리가 제공한 정보는 우리 국방부 승인을 거쳐서 미국을 중개로 해서 이제 일본에 간다. 그래서 미국을 중개인 정도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많이 격을 낮췄어요. 근데 미국의 입장은 전혀 다르죠. 펜타곤의 입장은 이 3자 정보공유 약정을 통해서 미국이 비로소 컨트롤 타워, 한미일 3자 의 MD에 필요한 정보 공유의 컨트롤 타워를 하게 됐다. 그 부분을 강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이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누군가 미사일을 쐈을 때 이게 지휘 체계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이걸 전반적으로 컨트롤 타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지휘관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게 우왕좌왕할 수 있는 이거 분출을 다투는 말 그대로 분출을 다투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지휘 체계를 갖다 미국으로 단일화함으로써 미국이 컨트롤 타워를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약정이 바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이고 그게 첫 발자국이다. 그 자체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나 그렇게 가기 위한 첫
발자국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제 기억으로는 5년경부터 그 비비벨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 미 합참지에서 다 한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지휘 통제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어떤 병렬적 지휘 구조로는 미사일 방어 작전을 이 지역에서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국가가 복잡합니까? 우리 방공 식별구역 하나만 갖고도 중국하고도 갈등이 있지만 일본하고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가 한국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일본 영역인지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말이죠. 지금 그 표준시가 그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우리 영토 바깥에 있는 그 시간 개념을 쓰고 있거든요. 이건 한국전쟁 직전에 미국이 이렇게 동경의 시간하고 서울의 시간이 다른 걸 강제로 합친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일본에서 출격하는 비행기가 한반도에 갈 때 시간이 달라지면은 지휘 통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싱크로나이즈, 동시화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부터도 이런 필요성이 제기가 됐는데 지금은 분초를 다투는 미사일 방어 작전 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단순히 뭐 표준시 통일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휘 통제 혼선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컨대 미사일 방어 극동사령부가 될지 아니면은 무슨 새로운 사령부가 창설할지 하나의 집단방위로 가는 어떤 틀이 될지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기반을 닦아놔서 이것이 하나의 공동의 지휘 체계로 묶일 수 있는 미사일 공동작전을 해야 되겠다. 그 물리적 기반을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정보를 공유하고 훈련을 같이 하고 유사시에는 단일 지휘관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미사일 방어는 국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한미일 삼국의 국적을 초월해가지고 묶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한미일 원년이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카터가 방한해가지고 지금 있었던 어떤 한미 간의 확장 억제 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미사일 대응 능력 위원회하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너절너절해서는 안 돼. 다 합쳐. 이래 가지고 새로 만든 조직이 한미 억제 전략 위원회라는 거를 한미 간에 만들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사실상 격상이 된 거죠. 이게 억제 전략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억제예요. 억제와 전략. 이건 핵무기 플러스 MD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조직을 출범하기로 이번에 합의를 했고 그에 관한 후속 계획이 앞으로 미국에서 한미일 3자가 모여서 토의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그 미국 정부의 고위 관료들의 역사 발언이 어떤 맥락과 의도를 통해서 근데 과거사가 발목 잡으면 되겠어? 지금 과거사 절로 치워. 양쪽의 갈등 하지 마. 다 잊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미중 관계에서 샌드위치라고 한다면 중국은 또 전혀 달라요. 중국은 이제 작년에 시진핑 주석이 왔을 때도 이제 일본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잔뜩 욕을 해놓고 이제 올해 2015년이 이제 그 승전 70년이 되는 해이니까 베이징에서 한번 9월달에 크게 한번 판을 벌일 테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오셔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접근하는 거는 한중 간의 역사 공조를 통해서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걸 막겠다. 이런 또 이제 그 의도를 또 좀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고 미래로 가자는 미국. 역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역사를 잊는 순간 과거의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될 거다라고 하는 중국. 이 사이에 지금 한국의 역사 인식도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차별 잃었어요. 자, 이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지 못하고 동맹이 좋다 이러면서 끌려다닌 결과가 결국 이렇게 귀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과연 이럴 때 우리의 역사 인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어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그야말로 강대국 정치, 그 다음에 한반도 정세를 우리 국가가 주도할 수 있는 어떤 외교적 기반이 거의 잠식된 상황에서 북한 핵미사일이 너무 무섭고 이제는 어떤 거 안보 불안에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 나라가 이렇게 초라하게 됐을 때 이것이 과거의 어떤 그 역사를 답습하지 말라는 법이 과연 있겠습니까? 우리 국가에 잡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역사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역사 얘기까지 하지 말라 그러니 이제 이런 걸 성찰할 수 있는 하나의 결정적 시기가 다가왔는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 국가는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 우리는 그러면은 심장, 뇌 다 빼버리고 몸만 따라다니는 그런 국가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성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포인트다. 그랬을 때 지금 어떤 한미일의 어떤 심상치 않은 움직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고 문제의식으로 갖고 있었던 바로 그 역사의 본질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오히려 더 어떤 과거와 현재 또 미래의 의미를 우리가 더 직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국력이 세계 10위권이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이 없으면 정말 덩치 큰 바보가 되는 근력만 뛰어난 바보가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뭐 그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자꾸 미국이나 일본은 과거를 잊고 미래로 가자라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미래에 우리가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우리가 진짜 안보란 방송에서 역사 문제까지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유일한 방송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DJ 정부 때가 좀 떠올랐습니다. DJ 정부가 이제 당시 일본은 오부치 정권이었죠. 그러니까 오부치 정권으로 하여금 이제 그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적인 태도를 이끌어내면서 일본이 과거에 불행했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은 아시아 국가들, 모든 아시아 국가들과 선진 우호 관계를 맺어야 되고 특히 일본은 아직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지 못한 상황인 만큼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이 일본이 진정으로 과거사를 사죄하고 또 그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일본이 취해야 될 긍정적인 길이다라는 이런 점들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이 좀 싸가지가 있었어요. 어디서 요즘 버릇이 잘못 들었지만. 그러니까 일본이 무슨 적극적 평화주의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사실상 이제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시켰다라고 하는 걸 적극적 평화주의로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상 모든 악은 선의 이름으로 자행됐습니다. 그 일본의 저런 행태, 세상의 적극적 평화라는 그 아름다운 말이 명분으로 포장으로 돼 있다는 거죠. 참 역설입니다. 역설.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의 역설, 이 한일협정 50주년을 맞이해서 올해가 한미일 삼각동맹의 원년이 되지 않도록 저희 진짜 안보 계속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청취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